오늘부터 취약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행정안전부 쪽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늦췄던 등교 오는 13일 고3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학교와 학년별로 순차적인 계약이 실시되는데요. 방역당국은 등교 이후 상황을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설까지 나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일 만에 공식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을 주장했던 태영호, 지성호 탈북 당선인들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가장 핫했던 뉴스가 사실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사망했다라는 이야기 99%, 지성호 당선인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태영호 당선인도 뭐 99%까지는 안 했지만 뭐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주말이었잖아요. 주말 이른 시간에 속보가 떴죠. 전 잠결에 보고 긴급이라고 떴더라고요. 혹시나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셨구나. 다른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두 당선인 오늘 사과는 했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도 이 태영호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 뒤에 등장한 차를 보면서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을 쓰러졌다가 살아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이 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서 의무는 말끔히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지성호 당선인도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비판이 쏟아졌죠. 오늘 사과를 했는데 태 당선인은 사과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약속했고 지 당선인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신의 자리에 무게를 깊이 느꼈고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당선인이고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배정을 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방이라든지 특히 뭐 정보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민주당 측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통합당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통합당 측에서는 뭐 개개인 의원들이 뭐 의견을 내고 인사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상임위 배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뭐 민주당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불쾌한 뭐 심경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자신감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사과가 필요하다 말했는데 그 후에 사과를 했고 이 정원석 전 통합당 중앙선대위 상근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탈북을 대표했으면 상징적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과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저 반북 정서에 편승한 아싸 김정은 죽었다 발언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떨구는 모습은 실망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암흑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상식적인 추론을 했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만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공사잖아요. 외교관 출신. 사실 뭐 국방이나 정보위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외교위가 더 맞는.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굳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떠들썩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습을 드러냈고 뭐 여전히 뭐 주사바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기는 하지만 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나타나서 한껏 우리뿐 아니라 서방 언론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색해졌죠. 소기의 목적은 좀 이룬 것 같기도 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환한 모습 자체가 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긴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한박 웃음을 지어가지고요. 저는 보면서 찌렁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팔 주사 자국이나 뭐 걸음걸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아팠던 게 아니냐, 수술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별걸 다 알아. 우리 청와대. 뭐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물어보니까요, 기자들이. 뭐 그냥 뭐 어디 뭐 술자리에서만 얘기하는 말처럼 뭐 많이 안 보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은 상당히 좀 혼란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청와대에서 바로 조기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북한이 철원에서 우리 측 GP에 총격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어제 오전 한 7시 40분쯤에서 이 총격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근무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감시초소 외벽에 이제 네 발의 이제 탄은이 발견이 됐는데 이 감시초소가 이 북한군 초소하고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이 바로 이제 10발씩 대응 사격을 한 2차례 정도 했는데 그리고서 이 대북 전통물을 보내서 부축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답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제 정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아니 지성호 당선인이나 이 태영호 당선인한테는 뭐 재발 방지나 사과를 요구하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하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 정운천 의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가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이 북한의 이제 입장을 지금 알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좀 요구를 해보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우발적이다라고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군에서는 4가지 이유 정도로 이게 좀 우발적인 사고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우리 쪽 GP가 더 고지대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위에 이게 실제로 교전이 이어지면은 고지대에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굳이 이런 도발을 할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 두 번째는 당시에 안개가 너무 심해서 잘 안 보였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초소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준 사격이 좀 어려웠던 게 있었고 그리고 그때 총격이 있었던 시간이 이 북한군이 근무 교대를 해서 이 총기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또 그런 게 하나가 또 있고 또 총격 전후로 또 북한 측에서 영농 활동을 또 예전대로 평소 다름없이 했다라는 점에서 좀 그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 것 같고 뭐 이에 대해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뭐 우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전을 하려는 거라기보다 뭔가 뭐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지금 뭐 북한이 우리랑 교전을 하려고 GP 측에 총을 쏜다라기보다 무슨 뭐 뜻이지? 어떤 의미를 두려고 그러니까. 이 상대 초소에 총을 날린다는 이게 게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발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라고 북한 측에 요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4발이 날아왔다고 했는데요. 이게 기관총을 사용한 것으로 군 당국은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당기면 3-4발이 나간대요. 그래서 한 번 당기면 3-4발이 나가기 때문에 근무교대 한 다음에 화기 점검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대를 안 갖고 온 사람이라서 제가 몰라서. 저는 행정병이라. 잘 우리 박정우 기자. 네, 저는 최전방의 해안 경계 부대에서 행정병을 했습니다. 네. 아 행정병.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부 만기 제대를 하신 분들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정숙 당선인 지금 더불어 시민당의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이분을 뭐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명을 한다 뭐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물러서지 않겠다. 뭐 이 제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정숙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냥 무소속으로. 그렇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지역구도 아닌데. 이제 법적인 처리가 남아 있는 거죠.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검찰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의 축소 신고 같은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오늘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양 당선인이 이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재심 신청한 그 내용과 고발 내용 뭐 추가할거나 보완할 게 있는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심을 먼저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 안 되고 6일 정도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해요. 되게 세게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시민당 쪽에서는 속았다는 거죠. 우리가 속았다. 미리 좀 철저히 하지. 그렇길래. 일각에서는 미리 그걸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민주당도 사과를 했고요. 더불어시민당도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못한 부분은 뭐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자, 이번 주 굉장히 뭐 정계가 바쁩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도 궁금하고 더불어민주당 사실 미래통합당이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여기서 누군가가 짠 나타나갖고 네. 좌초된 듯한 느낌을 가진 정당을 누가 이끌 것인가. 네. 자,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선이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옮겨가지고 5선을 했는데요. 이 주호영 의원은 과거 원내수석 부대표, 또 정책위 의장, 이명박 정부 특임 장관 등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당과 잘 협력 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또 누구? 지금까지 4선의 이명수 의원, 그리고 3선의 김태흠 의원이 네. 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3선의 조혜진 의원, 또 4선의 권영세 의원도 출마를 고민 중입니다. 사실 수도권의 3선 의원이죠. 그 유이동 의원, 유승민계로 꼽히고 있는데 유이동 의원도 출마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혜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유승민계를 뭐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러닝메이트를 좀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장하고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 봐왔으면 아시겠지만은 영남 원내대표면 정책의장은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원내대표는 만약에 정책의장은 영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안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남권인 김지현 정책의장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당선됐죠. 근데 러닝메이트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 아마 지금 조혜진 의원, 권영세 의원까지 만약에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해서 후보 등록하게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찬반 양론을 나눠서 여기에 대한 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필요하다. 김종인 리더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김태흠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은 자강을 하자. 이영수 의원도 그쪽인데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왜 다른 인사에게 당 밖의 인사하면 우리 운명을 맡기냐 이런 입장이에요. 원내대표에 관한 거지만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 요걸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표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커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다시 상임정국을 열어서 8월 31일로 돼 있는 전당대회 일정을 바꿀 것인지 그러니까 김종인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수락하게 아니면은 그걸 안 바꾸고 그냥 쭉 갈 것인지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일단 3명이 출마를 했고 이 3명이 이제 그 기호까지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이 이 4선의 김태년 의원 그리고 2번이 이제 3선의 전해철 의원 그리고 3번이 4선의 정성호 의원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거운동이 한창이고 특히 이제 초선이 68명이나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초선 표심 잡기에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초선들의 좀 원하는 상임위 뭐 일지망 이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또 공약을 맞춤형 공약이죠. 이런 걸 내거기도 했고 또 전해철 의원도 뭐 한 명씩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뭐 초선들과의 좀 접촉면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얼굴이 좀 유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선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강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또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원내대표 선거에 이번에는 절치부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전해철 의원도 열심히 스킨십이 1대1 스킨십이 강해가지고요. 꽃 보냈대요. 초선 당선인들한테 전해철 의원이. 기분이 좋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4선 정성호 의원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쨌든 이 비주류로 꼽히긴 하지만 그 비주류, 그러니까 이 야당과의 협력을 하자, 대화를 하자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국민개헌 발안제 이게 본회의 8일에 열려야지 이게 사실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국민발안개헌제 관련해서 뭐 어떻게 뭐 개헌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고 그래도 일단 좀 헌법상 절차를 좀 준수해보자 뭐 이런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발의를 해보고 표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이게 뭐 개헌안은 아니고 뭐 개헌 방식에 대한 뭐 그런 얘기인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이 주제가 그러니까 국민개헌 발안제 개헌 발안제가 논의가 되면은 뭐 우리들은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크죠. 네. 사실 8일에 이거에 대해서 네. 본회의를 연다라고 하는데 8일이면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이 없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어떤 좀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15일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개학을 합니다. 이게 학부모들한테는 아주 네.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는데. 네. 네, 13일에 고3부터 등교를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마도 네. 좀 급하니까 가장 고3이. 맞아요. 순차적으로 좀 계약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일단 13일에 고3을 시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인 그 20일에는 고2, 중3,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네. 유치원생, 네, 이렇게 등교를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초등학교나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같이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좀 등교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달 27일에는 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그리고 다음 달 1일에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제 순서대로 네, 이렇게 대면 수업을 실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계획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책상을 좀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급식할 때는 뭐 혼자 그렇죠. 이렇게 뭐 혼밥을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일단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를 한다라는 계획이고, 책상 간 거리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다고 하고, 또 등하교 시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을 좀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뭐 등교나 하교를 좀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전반, 오후반 생기는 건가요? 뭐 그런 모르죠, 두 셈이죠. 분은. 네. 저는 알아요. 두 분 모르죠? 아니 저도 오전반, 오후반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당황하고 전 있어요. 모릅니다. 예, 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 내에서 이제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발열 검사도 뭐 받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 시간 때는 뭐 아이들이 좀 웃고 떠드는 좀 그런 급식실의 풍경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뭔가 좀 삭막해지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도시락 같이 먹고 말을 잘 들어야 말인데, 근데 걔가 그러게요. 말 안 듣거든요.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뭐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도시락이라뇨? 어느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안 싸간 지가 아마 그러니까요. 몇 년은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막 짝꿍이랑 옆에 짝꿍이랑 뭐 이 금 그어놓고 넘어오면 너 혼난다음 이렇게 하면서 요새 1인 1 책상 아닌가요? 그거 완전 옛날 얘기예요. 두 명이 같이 쉐어하는 건데. 오전반, 오후반만 안 하셨지. 그러니까 똑같네. 정말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던 그 학교 풍경이 좀 달라요, 사라진 많이. 것 같아서.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요새 좀 날이 더워졌잖아요. 예, 네, 너무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SNS상에서 약간 좀 그 화제가 됐었어요. 뭐냐면 교실 에어컨이나 공기 정화기는 물론 엘리베이터나 정수기 모두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의 SNS 글이 좀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봤더니 교육부가 만든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가이드북, 2020년 4월에 나온 그런 제2판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공기 정화 장치 설비,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가동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거죠.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6월이 되면 에어컨 없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냐? 나 마스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교육부가 얘기한 건 이게 사실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마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4월이라고 하니까 그 뭐 3월 상황, 뭐 4월 초 상황 이걸로 마련된 건데, 그러니까 공기 순환 방식의 장치를 쓰지 않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기 순환 방식을 쓰면은 뭐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그걸 타고 다른 반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틀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상 상황과 현실에 맞게 추가로 검토해서 등교 개학 전에 학교에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일으킬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이제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를 했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민식이법이 나오게 된 그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그 형량이 좀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있었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고 2년.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기는 하는데 노역은 없는 게 이제 금고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또 그 운전자가 뭐 30km 뭐 시속 30km 넘게 운전한 것도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민식이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논란이 많은 거는 또 많은 거지만 이거를 또 희화화하는 모바일 게임이 또 출시가
됐어요. 예, 저도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제목의 무료 모바일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데요. 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전체 이용과 등급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조금 민식이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그러네요. 보이는 그런 게임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보면 게임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는 뉴스 속보를 보여준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를 피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게임의 목표입니다. 네, 어린이와 부딪히게 되면 운전자가 포승줄에 묶여서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게임의 소개란 자체도 문제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지만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운전자의 이입이 돼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 캐릭터들을 도무지 피하기 어려운 그런 게임에 깨야 될 대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 희화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당연히 이거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맞고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도 맞고 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가 서 있으면 이렇게 패스해서 가는 거가 안 되거든요. 네, 안 돼요. 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제 데려다주고 또 픽업한다고 가서 막 불법 주차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또 아이들이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못 보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쌍방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다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이것에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좀 심하게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그 원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좀 어긋난 이런 행동들이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비판도 근데 있고. 법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희화화하고. 튀어나오는 거를 치면은 이거를 잡혀가고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모습 이런 식의 게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는 건 맞는데 아이들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아이들 가진 사람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이들을 희화화해서 게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는 게 익숙해지면 좀 괜찮더라고요. 저도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답답한 거죠.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다 퍼져가지고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30km 이걸 지킨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임은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민식이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오늘 국내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로 접속하시면 우리 가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소식 나올 때마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방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을 연결해서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오픈을 했고 여기를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 받을 수 있다. 계속 정부 측에서 발표해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kr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조회를 통해서 가구원 수와 세대주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자녀가 분가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분가한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네. 일단은 저희 그 기준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서 경제 공동체의 여부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케이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분가한 이후에 건보료를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는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를 생계를 같이 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서 하나의 가구로 구성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부모인 경우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제가 이제 건강보험료 저한테 이렇게 피부양자로 돼 있을 경우는 네.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경제공동체로 보아서 별도로 분리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분가에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와 자녀가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제 따로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몇 명의 가구로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오늘 연 거고 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 신청은 현금 지급 대상자가 따로 있는데요. 그분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네. 예. 그렇군요. 현금 지급 대상자라고 하시면 현금 지급 대상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 재난지원금 우리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는 오늘부터 저희들이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에 활용하는 계좌번호로 이렇게 현금 지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5월 11일부터 이제 신용 체크카드 충전부터 시작해서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품권하고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뭐 현금 지급 대상자 280만 가구 정도는 이제 오늘부터 뭐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먼저 현금 지급이 나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11일부터 그리고 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는 경우에는 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8일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5월 11일부터 하는 거는 이제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을 원하시는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희망하는 카드사 PC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할 수도 있군요. 예. 그건 5월 18일부터 가능하고요. 네네. 이제 이게 국민들께 선호하시는 그 지급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기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11일부터 하실 수가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관할 주민센터 주소지가 있는 관할 주민센터로 이제 5월 18일부터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까봐 사실 좀 나눠서 하잖아요. 마스크 우리가 공적 마스크 구입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오늘 조회도 그렇고요. 신청도 마스크 오브제와 동일하게 주민등록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로 실시합니다. 그렇군요. 조회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 구입할 때처럼 오브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를 들면은 출생연도가 끝자리가 1 그리고 6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조회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2하고 7로 끝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신청도 마찬가지고요. 예, 신청도 맞죠. 초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요일제 오브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네. 어느 정도 좀 캐파가 되면 가능하면 그 이후부터는 좀 요일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가구당 지급이잖아요. 개인이 다 받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면 뭐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 체크카드 충전 같은 경우는 세대주 소유의 이제 신용 체크카드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읍면동 방문할 때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대리인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때 이제 약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노인분들 온라인에 조금 이렇게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는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8일
이제 그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될 때 네. 읍면동별로 그런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이건 어떻게 요청을 하나요? 이거는 전화로 일단은 읍면동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그 대상자에 미리 전화를 드려서 직접 또 찾아가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자치단체에서 미리 파악한 그분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미리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전화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서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사를 가셨대요. 네, 3월 선말쯤에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셨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받은 것이 맞죠? 주소지가 3월 근데 저희가 이제 3월 29일 기준 주소지에서 받도록 돼 있거든요. 3월 29일 기준 날 경기도에 그 주소지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만약에 4월 5일쯤에 이사를 갔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것도 경기도고 서울에서 받으셔야죠. 아, 그 경우는 29일 기준으로 서울에 계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신용 체크 카드는 온라인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국 어디서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읍면동 가서 하실 때는 좀 3월 29일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이제 지급이 일단 되면은 뭐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뭐 언제까지 다 써야 된다. 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신용 체크 카드 같은 경우도 신청 후 한 2일 만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품권 선물 카드도 읍면동에 신청한 후 최대한 시속하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인데요. 사용 기한은 이게 목적이 소비 촉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받으면 그러면은 이거를 뭐 쓸 때마다 쓰는 데 대상 뭐 사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쓴 만큼 뭐 보충이 되는 건가요? 네, 자동적으로 차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한 업종이 있는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신용 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쓰면 가능한 그 업체에 쓰시면 바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바로 차감이 된다. 근데 왜냐면 이게 포인트로 차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걸 맞습니다. 포인트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러실 필요 없고요. 우선적으로 이게 차감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 충전돼 있다 그러면 그 카드에서 그 가능한 업체에서 쓰시면 그 100만 원에서 먼저 차감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쓰셨고 얼마 남았다라는 것이 문자로 카드사에서 안내가 갈 것입니다. 아, 거주 지역 뭐 사용해야만 한 지역 뭐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가 뭐 신용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로 좀 한정을 하고요. 네. 시도로 한정을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는 지역별로 조금 그 사용 지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시면 어느 지역에 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보통 이제 뭐 신용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지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경우 이게 중복해서 뭐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다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중복해서 다 대부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지급한 부분하고 정부가 지급한 부분을 합쳐서 100만 원 이상이 되게끔 설계한 곳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어떤 경우든 최종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4인 가구 100만 원 이상은 다 받도록 돼 있고요. 네. 예, 일부
그 자치단체별로 이번에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치단체별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지자체가 이제 뭐 부담하는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까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방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여권 내에서 제기됐던 개헌 이야기 또 태영호 당선인, 지성호 당선인이 제기했다 논란이 된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 상설 이에 대한 여론 분위기는 어떤지 여론조사들에서 살펴보고요. 4부에서는 이동현 SBS 스포츠 해설위원 그리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내일 개막하는 올 시즌 프로야구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